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기자 이성희입니다. 네, 만나뵈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19가 약 1년 만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문과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백신 개발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제 개발 기간이 짧은 백신의 안전성을 믿어도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백신 개발이 클래식한 형태의 백신 개발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3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미 이제 2002년, 3년에 사스도 경험했고,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도 경험했고, 2015년 에볼라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험을 한 상황에서 그 백신의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 그래서 백신 자체의 어떤 개발하는 방식 자체를 표준화시켜 놓자라는 그런 이제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설립한 그 재단이 그러니까 세계 감염병 혁신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빌 게이츠 그리고 몇몇 국가들 또 이제 뭐 국제 백신 연구소라든지 이런 전 세계 백신용 개발과 관련돼 있는 곳들에서 이제 펀드를 모아가지고 거의 1조 원 넘게 펀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자마자 바로 이제 시제품이 나오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플랫폼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비슷한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플랫폼 기술을 이용을 이미 했었어서 실험의 그 과정들을 대폭 이제 줄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안전성과 그리고 이제 신속성도 같이 좀 잡을 수 있었고,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남미 이런 데서 확진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백신의 효과를 보는 연구를 단시간 3, 4개월 내에 이제 볼 수 있었었거든요. 좀 씁쓸하긴 한데 환자 발생 많은 게 백신의 효과를 판정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2회 접종 백신과 1회 접종 백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제 어떻게 한 번뿐인 접종으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2회 접종 백신을 한 번만 맞거나 또는 접종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 때는 한 번만 가지고는 충분하게 면역 부스터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접종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일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두 번인데 다만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보니까 호흡기 감염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진 형태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혈액안에서 항체가 높은 게 아주 높아야지 항체가 높아야지 호흡기 쪽에서도 항체가 작용하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1회 접종으로 동물 실험을 했는데 항체가가 뭐 어느 정도 생기긴 했지만 한번 2회 접종하면 어떨까 해서 2회 접종을 한번 더 해봤더니 항체가가 더 올라가고 효과가 좀 더 나은 거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접종으로 그냥 바꿔 선회해서 1회 접종하는 거를 2회 접종 선호해서 밀고 갔고 얀센은 1회 접종만 하더라도 충분히 생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1회 접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면역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형성하는 시간이 1회 접종되면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2주는 지나야지 형성이 되는데 예방접종을 만약에 당겨서 맞게 되면 부스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소 접종 간격은 반드시 지키라고 돼 있어요. 최소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효로 봐요. 조금 뒤늦게 맞는 거는 대부분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 백신이 3주 간격인데 깜빡하고 3주째 못 가서 접종 못하면 4주나 5주째 가더라도 처음부터 접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가 접종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짜져 있다. 좀 늦게 맞는 거는 허락해주지만 당겨서 맞는 건 허락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시민기자 나한석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부터 시작됐고, 만 18세에서 만 64세 성인은 3분기부터 예방 접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맞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별 안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접종을 하기 전에 일단 문자 발송이나 전화가 가서요. 일단 본인은 언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이 갑니다. 근데 예약할 때 정하는 부분들은 내가 어느 날짜에 맞는지랑 어느 기간에 가서 맞는지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본인이 어떤 백신 맞는지가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되거든요. 당신은 화이자 맞을 거다, 당신은 뭐 모더나 맞을 거다, 뭐 이렇게 통보가 되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로 통보가 되면 본인 거주지에서 가까운 접종 센터를 가서 접종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노바백스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얀센 백신으로 지정이 되면 그 본인 그러니까 본인 주거하는 지역에 가까운 의료기관들, 의원이나 병원급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날짜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앱도 아마 제공이 될 거고 홈페이지도 제공이 될 거고 전화로도 예약이 될 것 같은데, 연락처가 잘못돼서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건소 또는 1339 연락을 하게 되면 어디서 예약 가능한지 알려준다고 돼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데요. 백신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심할 경우 호흡곤란과 알레르기를 동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모든 약은 다 이상 반응 또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백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접종하고 나서 접종 부위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전신에 근육통을 느끼거나 열이 난다든지 뭐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다만 본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48시간 또는 72시간 내에 대부분 회복되는 형태의 면역 반응이고요. 그 외에 특히 이제 그 외에서 이제 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상 반응이 아까 말씀하신 아나필락시스가 있죠. 아나필락시스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반응이 급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하고 나서 대개 30분 이내에 거의 90%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5분에 30분 정도는 꼭 의료기관에서 대기를 하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되고요. 중증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집단 면역은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집단 면역이라고 하면 일단 그 특정 감염병이 지역사회 내에서 유행을 하기 어려운 수준 정도의 그 면역을 형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이제 우리나라가 열심히 맞추더라도 백신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임신을 했다든지 이러면 백신 접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변의 모든 사람 예방 접종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예방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호받는 효과가 나타나는 걸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한 70에서 90% 정도의 면역이 생기면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할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집단 면역을 적어도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되기 전에 웬만큼이라도 집단 면역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국민이 다 맞아야 돼요. 지금. 온 국민이 다 맞아도 달성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18세 미만 연령대가 안 맞고 있으니, 못 맞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집단 면역 70%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 달성하겠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왜 만들었냐면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목표치예요. 그냥 맞을 수 있는 사람 다 맞아야지 우리나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집단 면역을 실제로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정말 달성하려면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맞아야 간신히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대학생 기자 김수환입니다. 먼저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교수님께서 방금도 살짝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영국발 변이, 남아공발 변이 등 다양한 코로나19 돌연 변이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그러니까 얀센하고 노바백스가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80에서 90% 정도 효과를 내는데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한 얀센이 한 50% 정도, 그리고 노바백스가 한 60% 정도로 효과가 떨어져요. 한 20, 30% 정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 백신의 기술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상당히 좋은 기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변이 자체가 유전자 한두 개가 바뀌는 형태의 변이거든요. 현재 백신 개발 기술로 보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시제품 생산까지는 얼마 안 걸리고 이미 화이자나 모더나의 시제품 생산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변이는 계속 생길 거거든요. 특히 코로나의 변이는 인플루엔자보다도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의 변이 바이러스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매년 예방접종을 새로 하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이후 대학교들은 최소한의 실습 수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백신 접종 후 언제부터 대면 수업 등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한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예방접종하는 시기가 7월, 8월, 9월 될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내 그 대면, 그러니까 100% 대면 수업은 힘들 가능성이 이미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다 했다는 팩트보다는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유행 자체가 잠잠해지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기자 강혜원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이 경미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백신을 맞고 만약에 항체가 형성되면 그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앓을 사람이 백신 접종에서 덜 심하게 앓게 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 사람한테는 무증상 감염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항체 유지 기간은 지금 이제 3상 연구가 진행된 상황에서 6개월까지는 백신 효과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상황이면 1년까지는 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 여기서도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기존 바이러스는 항체가 떨어지더라도 예방을 할 건데,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항체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먼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백신의 효과의 지속 기간에 있어서는 백신 자체의 그런 면역 지속 기간도 중요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유행할 건지도 하나의 요소가 될 거라는 부분들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기자 박지연입니다. 우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사스와 신종플루 그리고 에볼라, 메르스까지 감염병 전문가로서 최전선에 계셨는데요. 다른 바이러스랑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는 교수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러니까 끔찍하기로 생각하면 에볼라 바이러스 제일 끔찍했던 것 같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한 20에서 70% 되거든요. 코로나가 사망률이 한 1%에서 2% 사이니까. 다만 코로나19의 상황이 조금 당황스러운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까지도 많이 깨뜨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이런 걸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감기 바이러스 유행이 거의 없었어요. 태어나서 우리나라 겨울에 인플루엔자가 아예 유행하지 않은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인플루엔자도 우리가 꽤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인플루엔자는 잽도 안 되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국경을 닫고 만남을 차단하고 여행도 못 가는 상황은 처음 발생한 거예요, 이번이. 가히 역사에 기억될 만한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끔찍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닥칠 수도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백신 접종 충분히 이루어지더라도 일부 이제 좀 접종을 안 하는 그룹들이라든지 좀 취약한,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그룹에서는 집단 발병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러스 자체가 국내에서 아예 발생하는 상황 만드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종식은 없어질 건데, 다만 이제 제가 심리적인 종식 얘기를 요새 많이 꺼내는데, 그건 뭐냐면 2009년에 신종플루 처음 유행할 때 공포감은 코로나19보다 더했었어요. 그 신종 인플루엔자로 불렸던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겨울마다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09년 이후에 H1N1이라는 신종플루 유행한다고 여러분 공포감을 느껴본 적 있어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백신 접종되고 사람들 안 죽고 많이 안 걸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2, 3년 정도 지나면 코로나19도 겨울철에 유행하는 좀 독한 독감과 비슷한 바이러스 정도로 인식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심리적 종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나올 거냐? 나올 수도 있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 그래요. 사스 바이러스는 시즌 1이라고 보겠죠. 그 당시에 사망률이 10%였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유사한 전파력이 있으면서 사망률이 사스 정도에 되는, 사망률이 10% 정도 되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버리면, 그리고 이번처럼 유행을 하면 지금 전 세계 1억 명 걸려가지고 250만 명 사망해서 2% 정도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망률이 10%가 되면 어떻게 되죠? 1억 명 걸리면 1,000만 명이 죽어요. 이번 경험 자체가 앞으로의 그런 심각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초기에는 많이 피해를 보겠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세게 하면 어쨌든 바이러스 유행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보가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더 나쁜 그런 바이러스 유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류가 대항하는 그런 수준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